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KBS 콩으로도 들으시면서 의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 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또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무스완님, 김세실님 미리 들어오셔서 벌써 10시부터 저희 프로그램 기다리고 계셨어요. 개봉박도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김세실님 같이 들어와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카시즈님, 메이플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방송이 지난 후에도 유튜브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되시고요. 또 네이버 다음으로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애청하고 계시다고 송문방님께서도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도 뉴스를 시작을 해보죠. 뉴스픽.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왜 이러십니까? 어제는 파란색. 오늘은 자주색 두 분이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기예요? 네, 텔레파시가 통하는. 네, 제가 농담으로 인기 없기? 가족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네.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연락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 외 보수 정당 또 시민단체들이 지금 통합신당을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갔어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박형준 전 의원, 저희가 방송으로도 많이 뵀던 분인데 합의문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분 오열되었던 보수 진영이 그 통합 논의기구를 처음으로 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보수 정당과 제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것인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 통합 대상은 한국당, 새보수당, 네. 그리고 안철수께 같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창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형준 위원장은 익숙하실 거예요. 모 텔레비에서 보수적 논객으로 합리적인 그렇죠. 논객으로 인지도가 높고요. MB 친이계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어떤 그런 말로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네. 이분의 이야기는 이번 총선이 대선 같은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용광로의 보수들을 모으고 중도까지 모으려면은 틀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희연 평론가 좋아하는 세 가지 키워드 13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네. 혁신, 확장, 미래.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하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의 덫에 언제까지 갇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흔쾌히 동의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막상 그 새 보수당이 얘기한 그 보수통합의 유승민 3원칙 그렇죠. 예. 있었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 새집 짓자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하태경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일단 통합합시다라고는 일단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도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아직 답은 답이 듣지 못한 없죠. 이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이게 변수가 참 많아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 아닌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선거를 또 앞두고 이렇게 합종 연행 간판가리 유권자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보실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말 한번 써볼까요? 두 분이 오늘 자, 계속 보수통합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 참 좋은 단어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개혁, 혁신, 확장, 미래 또 보면 공정, 자유 이런 걸 다 같이 추구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좋은 단어를 갖고 국민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실 너무나 정보량이 많고요. 정당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려면 실천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제가 말하는 디테일한 건 실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이나 어떤 연대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간의 화학적 결합입니다. 이제 보통 물리적 결합은 뭐냐면 조직 대 조직이 합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뭐 당을 합하겠다는 게 물리적 보통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실제로 뜻을 같이 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한쪽을 밀어주고 이런 것이 같이 돼야 통합의 효과가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나갈 거냐 아마 당장 이 문제부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결정에 공천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했던 일부 의원들도 이번에 복당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줬던 지역위원장과 탈당을 했다가 다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전직 의원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양보하느냐. 이걸 경선으로 하느냐. 경선이라면 여론조사로 하느냐. 뭐는 굉장히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통합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큰 정신의 합의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 되고요. 또 저는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이른바 야권연대라든가 후보단이라 했은 그 시점을 쭉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내세웠냐면은 아주 작지만 국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예를 들면 무상급식 연대. 4대강 반대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이 정권을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탁 알아들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렇게 독재 정권 반대 이거 너무나 추상적이고요. 또 독재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중도층도 있고 아니 뭐 독재까지는 아니지 이건 못하지만 이런 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보수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궁금합니다. 풀어갈 거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 또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예를 들면 대기업 감세 법인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어떤 견해차를 보여진 한 지점도 이 법인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자면은 보수가 추구하는 경제 가치가 무엇이고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낼지도 사실은 조금 더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밑에서는 좀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마 지금 이런 어떤 컨센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문재인 뭐 정권 심판이라는 큰 틀로만 모이기에는 힘이 들 것이고 세세하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화학적 결합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벌써부터 이제 한국당 내 친박근혜 의원들이라든지 TK, PK 의원들이 유승민과 통합하면 탈당하겠다 이런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혜진 의원이나 류성걸 의원처럼 한 24명 정도가 벌써 자유한국당에 재입당을 했습니다. 탄핵 시점에 나갔거나 무소속으로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죠. 집 나가 보니까 고생이지 않느냐. 어쨌든 다 다시 들어와라 이런 건데 이런 식의 어떤 해처 모여 내지는 합종 연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하나의 행태였는데 이것이 정말 파괴력을 가지려면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서도 혁신 얘기를 했잖아요. 혁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생즉사 사즉생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죽는 척만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죽는 척만 하겠다고 하면은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새싹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유승민 대표라든지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조금 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은 들고
박근혜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결국엔 이 부분을 둘러싼 입장차가 정리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7637번님께서는 이제 정치가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게 너무 심해졌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회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 조심스럽다.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그럼 좀 건너가 보도록 하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서 검사에게 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이 어제 무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을 했어요. 여성계와 정치권에서 지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죄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비판들이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죠. 전현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하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보복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직권남용은 부당한 인사다라고 하면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건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다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냈었는데 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의 또 직권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서지현 검사 측이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불이익 조치를 되어버리고 또 조직의 성폭력 사건이 차단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가능성이 이번에 무시됐다라고 지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된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좀 빠른 대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이런 그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이 그 직권이라는 것, 직무 권한이라는 것과 직권의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의 권한을 너무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만약에 많은 부분에서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량의 범위를 너무 확대한다 그러면요. 물론 행정행위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라는 게 과연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적용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네. 것이고 뭐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라 특히 서지현 검사 건은 여성인데 검사인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거를 오픈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미투를 촉발시킨 방아쇠를 당긴 이런 것인데 네.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피해자들이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본 사례들 중에 어떤 조직에서 권력을 사용한 어떤 이런 성추행이나 거기에 따른 보복 조치 네. 그게 흔히 인사 전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묘하게 뭐 휴직이나 퇴사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왜 검사들을 미워하냐 그러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훌륭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좋은 검찰,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데 이 서지현 검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바탕을 보면 검찰 내의 상명하복 그렇죠. 그리고 또 상사가 무엇을 잘못을 했을 때 하위자가 무조건 참아라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다뤄야 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 또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할 때 다시 한번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 3명도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 이건 2차 가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런 걸 폭로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할 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물론 1차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서지영 검사의 고소건하고 비슷한데 제가 상사가 일 못한다고 좀 꾸짖었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상습적으로 저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는 이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가해로 인한 부분도 저는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제 언론도 그렇고 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성희롱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취재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방송국들 경우에도 보니까 뭐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하는데 매우 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요. 대다수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 이런 일하고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인 경우에는요. 본인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도 조직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조직원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교육 뭐 따분하다고 대충 들어갔다가 5분 만에 사인만 하고 나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셔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익히실 수 있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서지영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혼이 타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런 피해를 본 여성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트라우마일 겁니다. 가해자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가 뭐냐면 정말 내가 믿고 갈지 마음을 열고 일을 했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목도하고 봤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나는 안 보고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도 아마 장례식장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봤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with you라고 하잖아요. 함께 피해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침묵하는 것도 동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요. 아마 조직에서 뭐 보통 과장급, 차장급 이제 이신 분들은 팀장님들, 관리자라고 명칭을 하잖아요. 관리자분들 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자분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 중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가 많습니다.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야. 네가 참어.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요. 또 이런 저는 사실 현장에서 관리자도 봤어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 휴가를 가버리는. 그러면 그 피해자가 그 관리자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정말 좋은 조직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에릭정님께서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 방지 교육 중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뉴스는 그 정치 현안 선거 일정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참사 관련 법안이 두 개가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김관홍 예전 잠수사 김관홍법 이 두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의 법안이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과연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살펴봐 주시죠. 아마 가습기 살균제 많이 쓰실 텐데 피해자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라. 이 문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어디까지를 피해자로 봐야 되는데도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한 이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보상을 좀 확대하고 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좀 줄여주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다른 법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김관홍법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을 딴 명칭인데요. 이 김관홍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로서 그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지금 많은
민간 잠수사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휴유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고 뭐 치유하고 이런 데에 대한 법안이 없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관홍법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법안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일부 법안은 논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쟁점화 때문에 국회가 계속 열리다 보니 이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은 해외로 누구인가. 도주하고 그렇죠. 정말 이 문제에 책임지고 나서야 됐던 정치인들은 뭘 하고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거나 청와대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집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여야 모두 민생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뭐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왜 반대하는지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겠죠. 국회에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겠습니다. 그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딸아이가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나 망설였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 가습기를 쓸 때 세척을 매번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담스러워서들 이걸 그래서 많이 사실 쓰셨죠. 좀 저는 솔직히 게을러서 자신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일테면 뭐 공정이라든가 환경부 같은 경우에 이런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습기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가 늑장 처분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11년, 2016년에까지도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습기 특별법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입증을 못하는 거죠. 내가 가습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입증 책임을 기업에다가 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법이라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 김관홍법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이건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회적 재난을 맞았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해내야 되는 거는 국가가 할 일인데 마땅히 국가가 했어야 될 일에 누가 있었느냐. 그걸 보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하루에 서너 번씩 무리하게 잠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시신을 수십 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이러면서 그 트라우마 자체도 너무나 컸지만은 신체적으로도 어떤 잠수사분은 거의 뭐 뼈가 썩는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을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요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가 나서서 옆 사람이 돕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2016년에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가 사회적 관계 부문의 지표거든요. OECD 평균보다 한참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힘들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힘든 일을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려면 이런 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장열정님께서는 눈물 나는 사연이다. 눈물 난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다 끝났네요.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1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TF팀을 만들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사화에 가까운 숙청, 검찰 대학살이라고 맹비난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걸기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연금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3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해가 되면은 왠지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지고 하다 보면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좀 싹 바꾸고 싶어지는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리하는 것이죠.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아서 해야 할 게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는 정리의 여왕을 좀 모셔봤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정리 유튜버, 똑똑한 정리의 정희숙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뭘 정리를 잘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기 스튜디오도 뭐가 좀 지저분한 게 없나? 아니, 깔끔합니다. 아, 깔끔합니다.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요. 너무 저희가 깔끔해요. 곧 지나가면 또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예, 오늘도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련이 많아 10년 전 먼지까지 안고 사는 여자 남정미입니다. 아니 우리 사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이 돼요, 시간에. 진짜. 네. 아 근데 오늘 우리 정영실 아나운서 네. 정리 전문가 오셔가지고 머리 세발하고 오셨나 봐요. 머리 정리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번 주에 이 섭외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머리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 정리 전문가이신 정희숙 대표님 어떠십니까? 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반갑고 네. 네, 너무 친숙하고 예. 네, 너무 영광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는 안 안 하시고 하시고 그냥 애둘러서 그냥 돌려가면 아니에요, 친숙하다. 뭐. 친숙하다. 사실 이렇게 정리 안 된 집도 친숙하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원래 정리 안 된 집이 친숙합니다. 맞아. 정리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대표님 인간적이지 않게 휴머니즘이 있어야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 거고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우리 둘이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깨갱하고요. 네. 아니 정말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아니 버리려고 마음은 먹는데 네. 이건 너무 10년 전에 정이 드는 거고.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스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예. 사람이 왜 그 길치인 사람이 있고 아, 왜 그렇죠. 물건 맞아요. 못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길치들은 맞아 있어요. 그 길의 분위기를 기억한대요. 어떤 그래요? 길 방향이나 이런 거 기억 안 하고 그 분위기 어땠지. 그리고 물건에 이렇게 애착이 많은 사람은 그 뭘 기억하나? 물건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야. 기억력들이 비상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맞아요. 못 버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기준 두고 정리하신 게 뭐예요? 글쎄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을 있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진,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물건이 많아요. 물건이 많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많은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발에 걸리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안고 자니까. 막연하게 버려야 돼요. 그냥 그렇게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집이 좁아서. 네, 그렇죠. 이제 결론은 네. 그거죠. 집이 좁죠. 그래서 매일 이사 가시죠. 아니 이제 이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이제 정리 안 된다, 이사 가자. 정리 안 된다, 인테리어 새로 하자.
결론은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결론으로는 안 가고요. 안 가죠. 사람들은 이제 집이 문제죠. 내가 정리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의 그게 얼마나 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안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것보다 안 해요. 아니 근데 K74375149번님 정리 어렵다. 어렵죠. 네. 맞아요. 메이플님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가 앉는다. 그래서 각오를 진한 각오로 해야 된다. 너무 좀 너무 진하면 안 된다. 그 의견 네. 분분하죠. 세차도 너무 많이 할 거면 검은색 차 사라. 그게 티가 더 많이 나니까 흰색 차 사라. 뭐 맞아요. 진한 맞아요. 각오해라 이런 거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딱 보이십니까? 그죠. 이 집은 어떤 거 정리해야겠다. 한번 털어야지 이런 거.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인 집 가끔 있어요. 집이 문제인지. 집이 문제인지 가끔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아파트 새로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븐 들어가 있죠. 어쩔 때는 세탁기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아예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빌트인으로. 그렇죠. 그리고 상부장이 아예 없어요. 집이 문제인 그렇죠. 집이.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너무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리가 어려운 사람인데 정리를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수납 그러네요. 공간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없네요. 진짜 갔을 때 헤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는 집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대부분은 집보다는 사람이 예, 그렇죠. 물건이 문제죠. 물건이. 네. 저희 문재인 두 명이 저희 어떻게 대표로 해야 되나 앉아 지금 있습니다. 아니 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뭐 그런 얘기 어디서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뭘 버려요? 뭘 버려요? 저도 참 그 부분을 네. 정답은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맞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2,000집을 7년 동안 지금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이제 온 거거든요. 제가 또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만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정이 많고 좀 넉넉한 거.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버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기준. 알아서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못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걸.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버린다는 그 강박관념이 먼저 정리하면 버려야 되지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워 힘들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진 물건을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고파. 짝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재고파. 재고파. 예. 네. 왜 우리 회사 다니면 왜 매장 같은데 왜 재고 조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수저는 몇 개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사이즈가 뭐가 빠졌으면 뭐를 다시 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가정집에는 재고 조사를 거의 안 하고 살죠. 재고는 안 하고 항상 신상만 들어왔죠. 맞아.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어느 분이 고블린 씨 정리는 버리는 거고 정도는 재사용을 위해서 가지로 우리는 항상 정돈을 했잖아요. 재사용을 그죠. 위해서. 그죠, 맞아,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리의 과정, 그러니까 맞는 굉장히 바른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도 하지도 않고 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납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서 예쁜 바구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수납 도구에 되게 열광하세요. 먼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걸치고 나서 정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정돈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러니까 정돈이 빠지죠. 대부분. 바구니를 일단 사서 거기다가 버릴 것과 남길 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맞아요. 안 보이게 이렇게. 근데 그럼 재고 정리는 파악을 아니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못 찾죠. 저도 그런 경험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많아. 맞아. 네. 그 집에 가면 또 있잖아요. 샀는데. 화차 내가 그걸 맞아, 샀네 맞아, 또. 맞아. 그러니까 가장 제가 좀 에피소드가 손톱깎이 저희가 일하러 갔을 때 손톱깎이 아침에 못 찾았대요. 아침에. 근데 다 해보니까 10개가 넘었어요. 네, 진짜. 남의 집 일이 아니네. 네, 공감이 갑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 저는 뭐 청소 좀 잘하는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정리와 청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부분 되게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러 가면 경비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어디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물어봐요. 그럼 정리업체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청소요? 이래요. 청소랑 그러니까 정리를 자꾸 청소라고 이꼬르 개념을 생각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청소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와 청소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청소는 먼지, 곰팡이, 쓰레기가 청소의 대상이죠. 저희는 물건과 공간이 대상이에요. 전혀 대상이 다르죠. 물론 포함은 되지만 저희가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자꾸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지금 방산월님 뭐 수납 바구니부터 사셨다고 공감하시면서 6169번님 정리해고도 해당이 됩니다. 너무 슬픈.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여기다 올리시면.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정리와 청소에 대한 건 확실했습니다. 집을 일단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10년 전 먼지와 추억을 네네네. 인쇄하면서. 그것도 해야죠. 맞아요.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버리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길 거 이렇게 구분하라고 기준이 하셨는데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일단 재고 조사를 하려면 물건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다 꺼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는 게 왜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을 혼자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우리 집 물건 다 꺼낸 적이 없어요. 이삿짐 업체에서 이사 갈 때 꺼냈다가 그분들이 넣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다 못 꺼내요. 옷장 꺼내다가 지쳐서 안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지금 겁이 나는 게 네. 꺼내면 그날 안 돼요. 못 자요. 못 자요. 네. 못 써 있어요. 그래서 방에. 저는 가장 정리 핵심이 네. 공간, 방별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물건의 종류별로 하시는 거예요. 물건의 종류. 그렇죠. 가방이 안방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방이 내 그럼 가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한 곳에 모여야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분류의 개념이거든요. 분류. 그죠? 내 옷이 안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방에도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져오셔야 돼요. 내 옷장에 그 옷이 들어가게 그게 정상의 그러니까 재고의 물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많이 버렸어요. 이사 오면서 엄청 버렸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25평에 살고 우리 집 옷장의 크기에 맞게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적정량이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항상. 네. 근데 항상 박스 싸고 어머나. 압축백 싸고 맞아. 그렇게 다른 쪽으로 걸고 베란다 내보내고 아니 그리고 새 옷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안 내보내잖아요. 데리고 근데 있던 또 이게 것들을. 10년 된 것도 아까 맞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죠? 그걸. 살 빼서 입는다. 맞아. 유행 돌아와서 입는다. 맞아. 리폼해서 입는다. 다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으신데. 그래서 옷을 좀 더 많이 걸기 위해서 러닝머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항상 옷장 거기에 안 걸고. 사고? 그쵸, 그쵸. 그래서 빨래 건조대 아예 거기 옷장으로 사용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그냥 거기에 외투 걸어 놓으시고 거기서 꺼내 입으시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네요. 네. 7637번님, 살아보니 남자들이 정리정돈이 잘 된다. 여자분들 특히 우리 집사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 아내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셔서 네. 각 잡는 거 오히려 남자분들이 의외로 잘해요. 진짜 제가 정인수 대표님의 그 이제 똑똑한 정리라고 네네. 쳐갖고 저도 정리를 좀 똑똑하게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진짜 저희 친 오빠 사람이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양말 개는 법, 네네네. 팬티 접는 법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불 접는 법도 잘해요. 예, 근데 그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한 칸 다 찼었던 그 서랍이 반으로 훅 줄더라고요. 그쵸. 네. 칼각 잡죠. 정리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기분도 네, 좋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셔서 남자분들이 의외로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남편이 문제라고 의외로 주부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건 뭐냐면 집 전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왜 남편분들이 조금 단순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아예 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시게 돼요. 그런데 집안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여기가 남편 물건이야라고 하면 저희가 갔을 때 남편이 유지를 잘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옷이 한정적이잖아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들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잠깐만. 그러면 첫 번째가 재고 파악이고 그렇죠. 두 예. 번째가 분류. 그렇죠. 같은 종류별로 그렇죠. 해라. 종류별로 대신에 방별로 분류. 네, 방별로 하지 정리하시면 말고. 안 되고요. 네. 오늘은 물건별로. 가방 정리, 내일은 안경 정리, 그다음에 뭐 선글라스 정리, 뭐 화장품 정리 이렇게 네.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재고가 딱 나오면 네. 아마 물병이 50개 있는 집도 있어요. 맞아. 텀블러 엄청 그렇죠. 많은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쫙 세워놓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새 것부터 해서 그렇죠, 이제 남기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가위가 5개 있으면 예. 내가 봐도 아이들이 썼던 거, 뭐 망가진 거, 녹슨 거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당당하게 남길 수 있는데 아하. 버리지도 못하는 건 불안함이거든요. 네. 언젠가 불안함. 쓸 일이 생기겠지. 또 이거 버리면 다 그저 그런 것 이유 때문에 못 버려요. 사람 맞아. 나 녹슨 것도 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나중에 치약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내볼까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어떻게 함부로 버려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정희수 대표님께서는 왜 그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곤도마리에
네네네. 버리세요. 설레지 않은 버리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한국인에게 딱이야. 일단 진짜. 재고파 정말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찾아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예.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떡하지, 재고 진짜. 파악을 하려면 분류를 하는 거. 분류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류별로 얘네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네. 세워놓고 나서 일단 우선순위 있으면 돈 주고 내가 살 것 먼저 골라라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정리를 하는 이유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버릴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 버리려면 뭐 하라고 그냥 싹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리라는 게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대로. 꺼내고 그러니까. 분류하고 이런 단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다 없고 수납만 하시거든요. 네네 수납만. 예.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수납에 들어가세요. 요즘에 뭐 이사하시면서 지금 오세아님은 뭐 정리정돈하기 전에 공간을 다 해놨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갖다 넣는 게 문제다. 네. 어떤 걸 해야 될지 뭐 네. 그러니까 호텔식 뭐 방구조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네네네. 북유럽풍 막 맞아, 요즘에 이제 하시는데 물건이 안 들어와 있을 때 너무 완벽해요. 인테리어가. 나만 안 들어가면 제일 깔끔하다 이런 얘기. 근데 물건이 들어가면서 빈벽이 없어져요. 아 근데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특성도 좀 생각해야 될 그렇죠. 거고. 맞아요. 공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얘기해 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정리 잘하고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뭐 더 맞아요. 집안이 어지러워졌다는 분들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에 왜 엄마, 아빠, 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여기는 엄마의 집인 거예요. 제 엄마 물건만. 그렇죠. 딱 들어가면 아이 천국인 거예요. 이거 유치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공부방, 아이 침실, 아이 옷방, 아빠의 공간은 없어요. 저는 아빠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빠는 옷이 없대요. 공간을 먼저는 분류를 하란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25평이면 4명이 살면 나누기 4를 해야죠. 공간을 그렇죠. 줘야 되는. 신발장 정리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그래요. 칸수 먼저 세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 못했어요. 엄마 신발이 딱 가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나누기 4를 해서 내가 2칸을 쓸지 3칸을 쓸지 알아야 되는데 맞아.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많이 넣을지만 그럼 생각하세요. 그 산 건 어떻게? 엄청 많이 사셨나 봐요. 아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제가 버리질 못하니까 몇 년에 하나 들어와도 걔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 최대한 네. 붙인 다음에 거기다 자꾸 층을 쌓고 막 네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테트리스의 고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사만 가시죠. 그렇군요. 평수만 늘리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 한 평에 얼마인데 기억하세요 그래요. 한 평이 얼마죠? 9천만 원짜리도 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렇군요. 네, 무서울 정도로 한 평의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런닝머신,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 그러니까 네. 추억이란 이름으로 있을 수 있고 얼마 주고 산 건 내가 늘 누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 거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공간을 비워내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간, 그 공간에 뭐 남편하고 차를 마시는 공간을 준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나한테 얻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건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요. 이게 얼마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 저는 보니까 전 이제 원룸에 살았기도 음. 했고 지금은 룸메이트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 공용 공간들도 있고 따로 방, 그러니까 투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 좀 들어보니까 벽을 집이 그렇게 정리할 곳이 좁으면 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 방이 무슨 방이에요 물어봐요. 무슨 방이에요? 이 방 무슨 방이라면 침실이에요. 네. 이 방 무슨 방이에요? 드레스룸이에요. 이 방 무슨 방이에요? 그러면 창고방인가? 이래요. 창고방은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창고방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안 쓰는데 일단 갖다 갖다 놓은 넣은 거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들을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못 찾아서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티슈, 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 그러면 질서가 깨지면서 자꾸 또 많으니까 또 가구 사요. 네. 가구가 늘어나니까 집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방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는 네. 방을 드레스룸을 다 할 수 없는 집도 있어요. 방이 맞아요. 2칸인 집은 어떻게 해요? 애가 그렇죠. 있으면. 그러면 벽을 기준해서 한쪽 라인은 서재, 한쪽 라인은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학습과 놀이를 나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방 안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왼쪽 벽은 서재로 그렇죠. 다 갖다 붙이고 책상과
뭐 책상과 책장만 있어도 서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아빠 공간도 아이 공간도 엄마 공간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독점을 하니까 계속 집이 좁다는 거로 결론이 간다 그러면 90평, 100평 살아도 집이 좁은 거예요. 그렇죠. 넓다고 사실 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죠. 와,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버려 후회하신다는 메이플님도 계시고 지리산 불곰님 못생긴 사람이 옷을 많이 산다. 정용실 아나운서 아까 오늘 굉장히 버릴 것만. 저 그렇게 옷 많지도 않아요. 저 맨날 이거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맨날 입고 나오는 거 또 입고 나오고. 미녀는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 아우 찔리네. 4582번님 방송이 너무 수다스러우니까 좀 한 분씩 차근차근 얘기해. 알겠어요. 네. 신중 토론을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자, 그러면 정리의 기술 팁.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중요한 거 이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대부분 사람이 왜 이렇게 지치면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대부분 정리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렇게 쌓으세요. 냉장고도 쌓으시고 박스에 쌓으시고 상자에도 물건을 다 쌓으세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워요. 볼펜도 세우고 뭐 하다못해 칼도 세우고 책도 세우고 세로 수납을 하거든요. 세로 수납.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양을 두어도 물건만 세워도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고요. 잘 보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찾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고 넣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뭐 우유팩을 잘라서 공간을 분리하거나 페트병을 사용한다거나 쇼핑백을 사용하는 이유가 물건과 물건을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지금 아까 좀 불편하네 늘. 계속 상하고 그리고 가방 정리법 이런 것도 세워야 보니까 되는구나. 쇼핑백을 이렇게 끈을 잘라서 안으로 접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따로따로 하나씩 넣어서 하니까 정리 되게 보기 좋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버려라를 강조하기보다 그러면 우리 집 쇼핑백 많이 모아두시거든요. 20-30개 없는 집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모으기만 하시거든요. 맞아, 모으기만 빵끈도 모으기만 하세요. 그거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쇼핑백을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문가 단계는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을 하시잖아요. 물론 바구니 얼마 안 해요. 1,000원, 2,000원인데 일단은 바구니나 이런 거 사시지 말고요. 상자나 쇼핑백이나 우유팩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내가 여기에 딱 맞는 거를 결정하셨다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구나. 3526번님 오랜만에 집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 너무 도움이 된다. 2209번님 공감 토론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 강릉인데 재밌다.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팁 주실 거 몇 가지 더 좀 챙겨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리 4단계 일단 왜냐면 10단계, 15단계 있는데요. 그럼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물건을 모두 꺼내는 작업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에 안 돼요. 그건 아까 했어요. 그쵸? 재고파해라, 꺼내고 분류해라. 분류하고 버리고 그 다음이 수납하는 관계로 하시고요. 하는데 새로 수납해라.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옷 정리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옷을 정리하실 때는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네모? 네. 항상 제가 옷을 접을 때 네모를 만들거든요. 사각. 그래서 정리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식탁도 동그라미는 회전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행거도 회전 행거를 안 사는 거예요. 식탁도 동그라미를 안 사는 거예요. 구수지는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럼 보니까 그 접는 법 니트도 6-7개 이렇게 방법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그렇죠. 두께별로 다르고요. 사실 그래요. 니트 정리법이 한 가지만 아닌데 어떤 집에는 행거가 많은 집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서랍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보고 무조건 그 방법을 따라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정리법을 하니까 어머 뭐야 저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많은 분들 인생나그네님, 배서준님, 메르카바님 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너무 시간 아쉽지만 똑똑한 정리 들어가셔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희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정미 씨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초대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수연인 생후 50일쯤 모세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한 상황에서는 숨 쉬고 살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지, 그 후에 이렇게 10년 넘게 계속해서 아픈 아이로 자랄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죠. 10살이면 당연히 걷고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지능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7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던 아빠는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마음껏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만큼은 꼭 걷게 해주고 싶은데요. 당장 필요한 의료기기, 보조기기를 사서 조금 더 걸을 수 있고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비록 지금은 수연이가 걷지 못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품고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아빠로서 바라는 거는 큰아들처럼 아빠 운동화 사줘, 왜 더러워,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세계 주요 도시 기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나쁨 단계고요. 내일도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가운데 국외 먼지가 더 유입이 되기 때문에 대기질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등 3도에서 11도의 분포고, 주말인 내일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은 새벽 한때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등으로 그다지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베이징은 맑겠고 낮 기온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도쿄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3도로 서울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마닐라는 금주 낮 기온 쭉 31도 선을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구름 다소 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역시 대체로 맑겠고 두 도시 모두 낮 최고 기온